대외제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중립적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 입장으로 좀 논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중립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서 난 반대 입장으로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반대 입장에서 논찬자가 없으니 목사님을 좀 준비해 주시라. 그래서 사양하는 것을 반대자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자. 반대자라는 입장보다는 위험성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모든 제도가 존재하게 될 때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총회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우리 총회제라고 말한다면 총회제와 대회제를 시행하는 것과 이 둘 사이에 분명히 상호간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총회가 갖고 있는 강력한 집중력이 있는 반면에 대회가 갖고 있는 분권적으로 이것이 잘 정리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회를 섬기면서 제도에 관한 것들을 많이 연구해왔고 또 필요한 제도들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만 제도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그 제도를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언제나 느끼는 것이 그 제도가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사람이 그 제도를 잘 시행하고 적합하게 시행해가지 못하면 그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도가 아무리 나빠도 그 제도를 시행해가는 사람이 그것을 적절하게 잘 시행해가면 오히려 그것을 통한 장점을 잘 살려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제가 이 대외제 시행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대자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는 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이러한 논증을 가지고 이런 대외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런 이런 대외제를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외제를 꼭 시행하게 된다면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대외제를 시행하는 관점에서 나와야 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못하면 이 대외제는 매우 위험한 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논찬을 통해서 대외제를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대외제를 시행하게 될 때에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이 위험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대외제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에 대외제의 개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외제라는 것의 개념을 굳이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것인데 지금 현재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구도로 총회 질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당회, 노회, 대회를 하나 더 삽입해서 하고 그리고 총회라는 질서로 두게 하겠다 하는 것이 대외제 시행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그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외제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대외제가 외국에서 논의되는 대외제와의 개념은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우리나라는 대회가 먼저 생기고 총회가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총회가 먼저 생기고 총회의 권한을 분산하자는 입장에서 대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이고 외국의 사례에서는 대외제가 존재하게 됐던 것이 총회가 먼저 생겨서 대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대회가 먼저 구성되고 그리고 그 대회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총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게 될 때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대회가 부흥회였으니까 총회를 통해서 교단의 하나를 만들어 가게 되는 시스템인 것과 총회가 거대해졌으니 대회를 분산하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는 아주 미묘한 정치적 계산들이 많이 있게 되고 그 많은 정치적 계산과 함께 인간적인 생각들 또한 많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로의 정치 그리고 장로회 주의를 취하는 교단으로서 장로회 주의의 원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회제를 생략한 채 장로의 주의를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외국의 사례에서는 대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총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장로의 주의 그러면 대회가 반드시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회가 만들어지고 총회가 만들어진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교단이 지금 총회가 먼저 만들어져서 총회가 잘 갖추어져 있는 형태 속에서 대회제를 시행하는 것이 장로의 주의라는 그 정치 원리에 꼭 부합한 것이냐, 꼭 그렇게 해야만 장로의 정치에 꼭 부합하게 되느냐,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조금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가 그 글을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페이지를 빨리빨리 넘겨가면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의 대회제에 관련된 교단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몇 차례에 걸쳐서 대회제에 대한 권유와 주장들이 몇 단계로 진행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1922년 총회 때부터 사실은 대회제를 시행하자는 논의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에는 대회제 논의를 주장하게 될 때에 그 논의가 구체화되긴 했지만 여기에는 정치적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대회제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입니다. 1922년 무렵에 대회제를 주장하게 됐던 그 대회제 주장의 근거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교단이 정치적으로 그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으로 정치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경기, 호남, 영남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대회제를 통해서 어떤 권위를 달라 하는 주장들이 있게 됐고 그 대회제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우리는 교단을 탈퇴해서 대회를 구성하겠다라는 논의까지 가게 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36년 이후에도 그런 헌의들이 있게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일정한 반발들이 나타나게 된 역사도 있습니다. 1960년대에 대회제가 또 시행되는 측면이 나타나는데 이 무렵에는 도심과의 통합 과정에서 이 대회제를 시행하게 되는 주장들이 있게 됐고 대회제가 일부 시행되다가 3년 정도 시행되고 중단됐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제 본격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논의됐던 것은 구개혁 측과 합동이 합동하게 될 무렵입니다. 그 무렵에는 합동과의 합의사항 가운데 대회제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회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그 헌의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게 됐고 대회제 시행을 위한 연구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과정들을 진행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회제 시행을 향한 방법들과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내 곧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고 부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부결되자 구개혁 측의 일부에서는 이 대회제 부결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하게 되고 그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일부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그러한 강력한 주장들도 있게 됐고 그 구개혁 측의 신학교인 광신대학 쪽의 원외고 학생들은 아주 강력한 반발의 메시지를 나타내게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대회제 논의는 중단되어 있다가 지난 총회에서 부총회장 공약과 함께 이 대회제가 연구되고 이제 오늘 내일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회제 찬성하는 분들이 약 75% 이상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 설문조사에 대한 이견들도 또한 있습니다. 대회제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75%는 찬성이지만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분들의 대부분은 반대다. 이렇게 또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문에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대회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또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주장들이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그 이면에 정치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됐고 그 정치적인 갈등들이 있게 됐고 또 정치 번역에서 배제를 했던 분들이 일정한 정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회제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
역사적 맥락에서 대외제 요구의 배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최근의 대외제 요구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총회가 거대한 총회가 되면서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강력한 이슈로 등장하게 됐고, 최근에는 이 행정 효율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총회가 너무 거대하니까 토의 과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외제라는 것을 통해서 총회를 좀 축소하고 대외를 확장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그래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으로 대외제를 논의하는 측면이 많이 나타나게 됐긴 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외제를 주장하게 되는 그 논리적 근거가 16페이지부터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페이지에서부터 꽤 많이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 25페이지까지 대외제 시행을 요구하게 되는 논리적 근거와 배경,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뒀는데, 이것은 이제 자세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반대 논증을 다 해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자세하게 다음에 우리 이종석 목사님께서 대외제를 왜 시행해야 되는지 설명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고, 다만 대외제, 마이크가 많이 들립니다. 대외제 시행을 요구하게 되는데,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이 대외제 시행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요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누가 이 대외제를 요구하는가 하는 측면을 봐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것을 봐야만 이 대외제가 가야 되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외제를 요구하는 분들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 대외제를 요구하는 이면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봤지만, 제가 지금 대외제를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정치권에서 그 정치적 권력과 힘을, 요건을 갖게 되는 측면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거나 배제되고 있다고 여기는 분들에게서 더 많이 대외제 시행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제 지금 주장은 반대자의 주장입니다. 꼭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살펴보게 되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이런 측면입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좀 지금 우리가 이 대외제 시행이라는 이 시행과 관련돼서 좀 민낯을 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개혁 측의 입장에서 대외제 시행에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가 부개혁층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 목적 가운데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서울과 서북 지역 번역에서 대외제 요구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 중에 하나가 서울과 서북은 상대적으로 교권을 얻는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 총회장 한번 데려가면 경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많고 노회도 엄청나게 많은데 총회장 되게 되는 돌아오는 몫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호남 중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 중부권에서도 이게 3구도로 돌아가는데 총회장이 되거나 교권을 갖게 되는데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외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대외제 시행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분들은 대개 영남이에요. 영남에는 3구도로 돌아오게 될 때에 3구도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영남은 비교적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숫자에서 총회장을 되거나 교권을 장악하게 되는 비율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외제를 굳이 하면 손해다, 대외제를 하면 손해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반대하는 측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성하는 측면을 보게 되면 결국은 교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교권이다. 그리고 물론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도 행정의 효율성,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역이지만, 사실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라면 다른 측면에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많이 있었지만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총회 교권을 통해서 행정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3구도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총회의 전산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것도 그러고요. 총회의 법률적 제도를 전산화해서 정비하는 것도 그렇고요. 총회의 판례집을 명료하게 만들어서 온 교단의 모든 기관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총회의 어떤 신학적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거기에 그 총회와 관련된 신학적인 맥락들을 잘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행정적 시스템에 효용 가능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실상 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총회를 대외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그런 것인가? 아무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대외제를 하면 그냥 그것이 되는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외제를 한다고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실체를 보게 될 때 대외제는 결국 정치적 교권의 욕망에 의해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대외제는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위험을 보게 되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거의 끝나가니까. 대외제 시행을 위해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 20페이지까지. 대외제 시행을 하려면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헌법이 지금 대외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헌법대로 대외제를 시행하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습니다. 헌법에 나타난 대회의 그 직능과 총회의 직무가 일치합니다. 물론 총회의 직무 가운데 대회와 좀 다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총회의 직무와 대회의 직무가 현재 헌법대로 하게 되면 일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일치합니다. 거의 대부분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외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대회에서 해야 되는 기능들을 전부 총회로 이전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외제가 법률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지만, 헌법상으로 대회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도록 존재되어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회의 직무에 대회의 직무를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헌법대로 대외제를 시행한다고 말하면 총회와 대회가 두 개가 양립되어 있는 형태가 되고, 똑같은 형태의 총회와 똑같은 직무를 가진 대회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대회를 5개 대회로 만든다 그러면 총회가 하나 존재하고 대회가 5개 있어서 결국은 6개의 총회가 만들어지는 격과 비슷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 문제를 선결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대외제를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신학교의 문제입니다. 대외제를 시행하게 될 때 신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결국 신학교의 문제는 이 대외 간의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될 것이고, 또 통일학 차원에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신과 다른 총회 인준신학대학원들, 그 인준신학대학원들 간의 갈등 또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적절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대외제 시행은 위험하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총회 재산권의 문제입니다. 현재 총회 재산권은 총회의 유지재단에 총회 재산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 응급재단도 응급재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총회에 속하여 이것이 존재하고 있고 총회의 컨트롤을 받고 있게 되는데, 대외제가 시행됐을 때의 이런 총회의 재산 문제는 이것을 대외로 분산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총회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대외제를 하게 될 때 우리 교단 안에 어떤 교회들은 자기 교회의 재산권을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해 놓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대회제를 하게 될 때 총회 유지재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대회에 별도로 등록해야 되는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응급재단과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응급과 관련된 부분에 많은 강력한 우리 총회 임원회와 총회 지도부에서의 결단으로 그래도 응급기금들이 조금씩 이제 모여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력한 총회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추진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이죠.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교회나 지교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는 응급재단이 엄청난 손해에 하여서 응급재단에 대한 불신임이 마음속에 깊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통합측 총회의 응급재단이 엄청 잘 운영되고 있다고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미 300억의 재산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실정에서 총회가 대외제로 바꾸게 된다면 이 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확충해 갈 것이며 그리고 응급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총회가 대외제를 운영하게 되는 순간부터 아마 우리는 엄청난 부도에 직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지역 노회입니다. 무지역 노회, 저는 지금 황해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만 그러나 무지역 노회 문제도 지금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외제를 시행하게 됐을 때 무지역 노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국의 무지역 노회는 전국에 뻗쳐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은 각각의 그 노회들은 대외제를 통해서 지역 대회에 소속대회를 둡니다. 그럼 무지역 노회, 지금 서북 지역에 대회를 별도로 둔다 그러면 서북 지역 대회를 별도로 두게 됐을 때에 전국을 상대로 한 대회가 되니까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쪽에는 대회가 되지만 무지역 대회는 새로운 총회가 되는 것.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총회가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그 무지역 노회를 풀어 헤쳐서 지역으로 보낸다고 그럴 때 그 무지역 대회에 들어가게 된 무지역 노회들이 그것을 잘 수용하게 되는지의 문제도 큰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대외제 시행이 어렵다. 예, 벌써 마무리 시간입니다. 예, 그럼 이제 30페이지부터 결론 부분까지 아주 급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제를 수행하게 되면, 지금 현 상태에서 대외제를 수행하게 되면 어려움이, 첫 번째는 교단의 정치화와 지역 패권주의의 위험성입니다. 교단 정치화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만 아니요. 오히려 대외제를 통해 정치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패권주의가 강화됩니다. 호남은 호남대로, 영남은 영남대로, 중부는 중부대로, 서울과 서북은 각각 강력한 대회를 만들려 할 겁니다. 대회가 부흥되고 대회가 더 강력한 대회가 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그것은 지역 패권주의를 만들게 되고 교단의 엄청난 분쟁과 싸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외적으로 비슷한 것이 감리교 감독제도인데, 감리교 감독제도가 우리가 많이 봤지만 총감독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법정 투쟁까지 하면서 싸우는 걸 봤을 겁니다. 우리도 그 꼴을 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나가서 대회가 대회 내에서의 갈등도 심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잘 보는 노예 간의 조그만 조건 때문에 노예 하나를 간신히 또 쪼개고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교단은 노예가 분화되고 있습니다. 대회는 더 그런 일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현재 헌법상으로는 3개의 노예만 존재하면 대회 하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노예가 모여서 우리 깨고 대회하자 이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분쟁을. 그럼 이 분쟁이 극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친합적 정체성이 혼란입니다. 대회가 존재하게 되면 분명히 대회는 강도사 고시에 대한 권한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대회 신학교를 가지고 그 대회 신학교에서 신학교 졸업생들을 강도사 고시하여 목사되게 하려는 제도를 분명히 가져가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권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의 대회 간의 신학적 갈등, 우리가 지난해에 WEA와 관련된 부분에 교단 내의 엄청난 신학적 갈등들을 보았고, 카톨릭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엄청난 신학적 갈등을 우리 교단 내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교단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예,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든 조직에 있어서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대외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대외제는 중앙집권화를 맡게 되고 교권이 팽창을 맡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중요하고 누가 시행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주체가 정말 교단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것에 온전히 헌신되어서 이 대외제를 시행하게 되고 수행해 가게 된다면 대외제는 정말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될 때에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교권에 더 많은 비중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대회제를 위험하다. 오히려 대회제에 대한 대안을 내자면 이 대회제를 시행하기보다 총회의 행정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구상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지금의 노회들이 끊임없이 분화되는 것을 막고 노회 규모를 큰 노회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노회가 한 3개, 4개 정도의 사이즈가 되어야 하나의 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거대 노회, 확대 노회 형태의 노회를 더 구축하고 총회의 총대 숫자를 줄이는 형태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됐을 때 행정 효율성을 키워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긴 시간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